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혹은 글로벌 빅 트렌드를 점검해 보면서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서 대부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9월 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도주가 오늘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 9, 10, 11, 12, 1, 2, 3, 4, 5 다음 연도 초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흐름들 여러분 놓치고 가시는 거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는 총 5가지입니다. 다 이어지지는 않지만 연관성은 있는데요. 미디어 빅뱅이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방송국들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큰 자금들이 대부분 사모펀드를 통해서 한국의 주식도 살 수 있고 동남아에 있는 주식도 살 수 있고 미국 내 주식도 살 수 있지만 벤처 캐피탈이 사모펀드라든가 일반 기관들의 자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다른 곳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은 정말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그 실적주들 어느 종목들이 핵심인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로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올해 한 번도 잘 크게 움직인 적이 없는데 테슬라의 로봇과 그리고 최근 우리 정책에서 빅3 정책에서 센서를 굉장히 부각을 했는데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무엇을 강하게 미는지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왜 안 가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7월이 메타버스가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버스가 오르면 코인이 떨어지고 또 메타버스가 내려가야 코인이나 다른 자산들도 상승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 왜 그런지 잘 모르시는 기사도 잘 없는 내용 함께 다뤄봅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유동성 자산이 흘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거는 영향을 받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기후인데 요즘 ESG 기후 변화가 핵심이 되는 그 미천이 과연 원자재 가격 때문인데 어떤 형태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빅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언택트라던가 메타버스라던가 ESG를 부각을 했었던 과거처럼 지금부터는 미디어 빅뱅을 우리가 놓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미국 상반기에서는 M&A 시장에서 벤처 투자 쪽에서 역대 최대 매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미국 디지털 미디어 쪽 인수합병의 열풍이 버즈피드라는 거에 회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지난해에 이어서 허브포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이 이 미디어 빅뱅의 미천에서 촉발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제이콘텐트리라는 회사가 지금 여러분이 자주 보신 DP라는 넷플릭스에 들어간 드라마를 제작했다라던가 그 제작도 작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 오프라인 미디어 모든 미디어들이 다른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모든 미디어들이 하나의 몸을 합쳐서 한 개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들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원래는 광고였었는데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은 구글이라던가 이런 컨텐츠 기업들이 광고로 돈을 벌고 정작 미디어는 디지털 구독으로 돈을 내고 구독하는 구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가총액 1조 크기의 굉장히 큰 회사들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잘 아실 텐데요. 요즘 스펙주도 잘 아실 테지만 스펙 합병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이 이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스레터를 돈 내고 구독을 하면 나만 돈 낸 사람만 전용으로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무슨 기사를 보려고 하면 헤드라인과 위에서 3-4줄까지만 볼 수 있고 밑에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지털 상품과 본격적으로 번들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기사를 돈을 내야지만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전문 분야로
세분화를 해서 번들링을 하다가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제 구독자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카테고리에서 구독자를 유입해서 다른 카테고리까지 추가 결제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시작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비즈니스화가 됐고 매출과 실적주로 거듭이 나고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 워너미디어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채널들이 뭐 합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디어 빅뱅의 그 뉴스 미디어 비즈니스 산업이 크게 뭔가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끼리 합치고 큰 기업들은 작은 회사를 사들이면서 몸집을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실적 주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증시도 나스닥이나 S&P 우리나라처럼 같은 지수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글로벌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거라는 회사가 원래 굉장히 정치 전문 미디어였었는데, 플라티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돈이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디어가 장사만 된다고 하면, 구독자만 모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매각대임이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정한 그런 어떤 전문 영역들이 이제 워싱턴 직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디어들이 작은 회사들을 잡고 있다.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테크 뉴스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테크의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인데, 그 뉴스레터 미디어 프로토콜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도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뭔가 커다란 합병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과 뭐 사모펀드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이죠. 그들이 돈이 옛날 같은 경우 ETF라던가 아니면 사모펀드로 몰렸는데, 요즘 벤처 캐피탈로 돈이 몰려서 거기를 통해서 인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실적주로 가는 형태의 형국을 보입니다. 원래 벤처 캐피탈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험 자본이라고 합니다. 날릴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게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라고 이름하여 호랑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1월, 그러니까 몇 달 전 1월부터 최근 5월까지 무려 118개의 스타트업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런 스타트업에 돈을 넣으면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를 많이 받아서 자산이 많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IPO 상장했을 때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 보면은 뭐 로블록스, 뭐 요즘 10대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미국 게임이죠. 돈도 벌 수 있는. 그리고 코인베이스, 잘 아시겠지만 뭐 코인 거래소고요. 그리고 요즘 뭐 줌 안 쓰시는데 없으시죠? 그리고 도어대시, 그다음 우버 아시죠? 우버 택시, 그리고 펠로톤이라는 회사들이 바로 이 벤처 캐피탈의 자금으로 커진 아이들이고,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난 돈으로 또다시 투자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비상장사, 곧 상장하고 뭐 대박이 날 친구들은 스트라이프라는 회사, 인스타카트, 바이트댄스, 그리고 클럽하우스 같은 회사들에 투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작년에 한번 강조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이 VC가 자금이 몰려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회사를 합치고 실적주로 거듭나는 이 흐름에 가장 메인 베이스는 뭐냐면 저금리가 이제 불러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모펀드나 국부펀드나 헤지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라던가 연기금들이 가지고 있던 빅머니들은 그동안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뭐 스몰, 미들, 뭐 라지캡으로 거기에 맞는 구색에 맞는 섹터별로 나눠서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벤처 캐피탈이 주요 핵심 쩐주, 돈의 주인으로 나타나서, 옛날에는 이렇게 구경하다가 관광 투자라고 했었어요. 구경하다가 아유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 돈 태우고 이런 식이었었는데, 아예 스타트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10년 주기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면 10배 가는 주식, 100배 가는 주식, 그런 거를 노리신다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제로금리 시대까지 장기가 됐고, 그래서 수익을 되게 끌어올리려면은 아예 초기 단계 스타트업도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된다고 판단을 한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올 2021년 2분기에 그런 그러니까 전통이 아닌, 그러니까 비정통,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VC 애들이 활동이
그동안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자금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심지어 작년보다 올 초에 2배 이상 자금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돈이 흘러가는 곳은 그들이 투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굉장히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VC가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IPO에 대박들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반대쪽에서는 어중간하게 살 게 없고 미국은 살 게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테크 기업인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주가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핵심 사업들 내용을 쭉 보시면요. 폰을 팔거나 핸드폰, 스마트폰 팔거나 PC 팔고, 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색을 맞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혹은 플랫폼이나 광고 비즈니스가 역대 최고 실적으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커머스, 쇼핑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저장, 클라우드, 내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걸 돈을 이제 받겠다, 요런 거. 그리고 그거랑 연결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율주행차를 판매하고, 또 반도체,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마치 스타트업처럼 전략을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회사들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특징 속에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AI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되는 스마트폰, AI가 되는 PC, AI가 되는 소프트웨어, AI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계속 새로운 혁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글씨 앞에다가 AI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AI가 포함된 콘텐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배우를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스크립트 이렇게 자료를 모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AI를 통해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배우라던가 아니면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키워드에 적합한 이미지를 찾아서 섭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주 장세가 되는데, 미국의 실적주들이 최근에 바이오들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 근데 테크 쪽들은 다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이 몬스터급 실적들의 분기마다 나오는 큰 이유는 사실 코로나가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다가 만약에 버블이 꺼진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크게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스타트업처럼 사업을 영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사업을 코로나 터질 때 바로 막 바꿔줘가지고 그게 몬스터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지금 비즈니스를 한번 싹 점검해보고 대박인 스타트업들을 살펴본 다음에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던지 그 회사를 사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신 보급이 아시다시피 유럽이 오늘 기준으로 2차 접종이 70%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다음 시대, 여행이나 실적주, 여행이나 관광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백신 보급으로 경제가 회복을 하는 최전방 상태, 그러니까 지금 회복하기 직전, 문을 열기 직전 상태가 되면 광고 집행을 더 늘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더 활동할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광고 시작해볼까? 우리 조금 벌고 있는데 매출이 개선되고 있는데 한번 확 밀어볼까 하는 것 때문에 다음 실적도 몬스터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실적주 중에 아까 말씀드린 8개 기업들은 계속 조정받으면 또 가고 조정받으면 또 가면서 시총이 크고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S&P 지수도 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덜 가는 그런 장세가 곧 우리에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경제가 호전된다, 문을 열리자 그러면 이제 광고가 쫙 터져 나오는 그런 시기를 도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8개 종목 중에 대부분 얘만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인데 얘는 트레이딩 하실 거면은 폰이 이제 출시가 될 때 들어가셔가지고 쭉 스윙하시면은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면 잘 안 오른다.
저가 매수를 해도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니까 출시 일정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 뭐 KH바텍, 파인테크닉스 같은 갤럭시 Z 폴드 3 같은 폰의 판매와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도 출시 3일에서 5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애플 관련주도 우리나라 종목들도 이 비슷한 유형을 보일 거라는 걸 참고하시면 빅테크 8개 기업들을 어떻게 트레이딩 하실지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도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트가 주제가 됩니다. 로보트가 주제가 되는데 도대체 올해는 로보트주가 단 한 번도 막 화려한 뭐 어떤 슈팅이 없었어요. 근데 큰 틀이 이제 가닥에 잡혔는데 테슬라가 이제 봇을 만들었으면 사람같이 생긴 로봇인데요. 이 테슬라의 모든 기술이 합쳐지게 될 텐데 사실 테슬라의 기술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술이 글로 팔려나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의 특징을 잘 보시면 이제 머리는 스크린이고 오토파일럿 카메라가 이제 내장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몸통은 FSD 컴퓨터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FSD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 뭐냐면 멀티캠 비디오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찍은 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신경망을 통해 움직이는 걸 승인을 하는 그런 형상을 보일 거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계속 이제 딥러닝을 해서 쌓아가지고 FSD 하드웨어로 구성해서 이제 로봇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테슬라 봇의 핵심은 뭐냐면 손이에요. 눈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뭐 주식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연구를 할 때 뭐 카메라다, 뭐 센서다 이런 거를 생각하실 텐데, 아니면 뭐 뇌의 장치들이다 이런 걸 생각하실 때 그게 아니라 손입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모든 데이터로 눈을 플러스 알파, 시각적인 걸 알파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처럼 손에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 부각이 되게 될 건데, 그동안 이 센서들이 자율주행에서는 앞에 물체가 가까이 오고 안 오고 정도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는 빛을 사용하는 것들이었다면은 이 테슬라 봇이 로봇가 중심으로 되는 봇은 이제 만져서 여기서 닿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전체 그 인간의 형태가 되었을 때 손은 테슬라가 메인이라고 했으니 나머지 들어가는 것들 과연 우리가 뭘 노려봐야 될까? 근데 마침 최근 우리 정부 정책 그 빅3 정부 정책에 보면은 바이오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단어 생각나네. 우리 빅3 정책 중에 보면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랑 관련된 것과 정비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센서가 아예 이렇게 세 개로 분류돼서 묶여 있었는데, 센서가 자동차의 일부로 잡은 게 아니라 센서만 큰 목차를 하나를 이제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센서를 좀 보니까 뭘 키우고 싶나 했더니 IoT 센서, 레이더, 바이오 센서, 전류 센서, 지문 센서입니다. 바이오 센서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런 겁니다. 뭐 갤럭시 헬스 같은 건데, 뭐 제가 이제 걷고 있으면 도보라던가 아니면 지문을 누르면 이렇게 폐의 활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인데, 이제 그거부터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테슬라 봇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차세대 센서 소자 핵심 기술 확보가 이 정책의 메인이고, 뭐 부수적으로 가장 빨리 개발될 것들은 국방, 항공 우주에 들어가는 센서가 지금 필요한데, 우리 위성도 보내야 되고 로켓도 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일단 먼저 수주를 해줄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완성되면 돈만 넣어주면 이렇게 딱 수주가 되는 그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로봇과 연결된 거는 센서 제조 수요가 있는 공장이나 상장사나 기업들에게 아이디어만, 뭐 특허만 여건이 맞춰지면 둘이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출시할 수 있게끔 정부가 좀 도와준다라는 건데,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을 지녔고요.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경우는 차량에 들어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단계가 지금 레벨까지 왔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핵심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형 전자코랑 전자혀인데 앞으로 손에서만 데이터를 감지하고 카메라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기업들 참 많잖아요. 근데 코나 혀는 되게 초기 단계고 빨리 속도를 잡아서 성과만 내준다면 사람처럼 움직이는 봇에 가장 먼저 탑재가 될 확률이 높아서 굉장히 유력하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 잘 밀어주려고 한다라는 걸 보시면 앞으로 로봇주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로봇이나 진공청소기 바퀴 달려서 바닥에 센서가 있는 그런 거랑 좀 다르고요. 질감, 촉감이 확실히 이렇게 맛도 느껴지는 그 데이터를 모으는 센서들이 부각이 돼서 갑자기 정말 미래 사회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센서가 대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센서를 어떤 기술을 특허를 내느냐, 만들어내냐, 테스트를 하고 있느냐, 시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테마성으로 종목이 움직이는 하반기 장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반대가 코인의 상승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주가가 오르면 코인도 같이 오를 거고 코인 오르면 메타버스 주도 가겠지? 근데 메타버스 힘이 없죠. 제가 7월까지밖에 힘이 없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프라 재정을 확대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댐, 다리, 교각, 고속도로 이런 걸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그 돈에 첫 단에서 썰물을 맞이하는 친구는 코인이에요. 코인인데 설명해 드릴 거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은 한 줄로 설명하자면 내가 코인이라는 거라 현찰이라는 이 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뭔가 마사지를 받고 싶다라든가 머리를 자르고 싶다라든가 서비스를 할 때 돈으로 제공하고 돈 주고 이제 그걸 받는 거라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살 때 코인 혹은 현금을 줘서 산다거나가 내가 이 돈과 돈 같은 것들을 쥐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사이버 세계인데 사이버 세계에서 내가 명품 가방을 산들, 내가 거기서 차량을 산들, 내가 지금의 삶이 나아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코인들은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개념이고 카카오톡의 코인 같은 그런 그냥 조그만한 어떤 사이버 머니들인 것이지 그게 어떤 나를 막 삶의 질을 확 높여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현실에서 도피하기에는 저도 안경 쓰고 사이버 세계에서 정말 김태희로 살아가고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내가 성형을 해서 얼굴을 고쳐서 살 것이냐, 이거 코인으로 낼 거냐, 현찰로 낼 거냐,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거냐, 혹은 사이버 세계에서 내 캐릭터를 연예인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 대리의 만족을 느낄 거냐의 차이면 당연히 현실 세계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코인의 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올라가면 코인은 떨어지게 되죠. 물건을 안 사고 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떨어져야 코인이 오르는, 자산이 오르는, 시장이 오르는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미국에 블록체인 기업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정부 디지털 화폐 있죠. 국가 디지털 화폐. 우리는 카카오가 지금 테스트가 들어갔잖아요. 그 그라운드 X라는 회사, 그 자회사 사업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서클이라는 회사는 미국은 얘가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얘네가 우리는 국가 디지털 화폐의 은행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찍어준 거를 코인으로 찍어준 거를 자기가 은행화해서 대출 아니면 제공 뭐를 해도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얘가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인데 우리 좀 빗썸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건 거래소니까.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인데 그런 어이없는 업체가 갑자기 은행의 업무를 보겠다? 이거 굉장히 핫한 내용이죠. 근데 돌아오는 4분기에 스펙 합병으로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우린 진짜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정말 나중에 이게 뭐지? 자산 어디로 가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이 돈이 일로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폐 돈의 본질은 재화랑 서비스를 거래를 하기 위해 교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코인으로 바꿨고 사람들이 코인으로 막 몰리니까 가치가 올라서 내가 이 자산 가치를 또 팔아서 다시 그걸로 다른 코인을 산다거나 내가 현찰을 갖고 있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가 이게 메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인데 가상세계에서 재화는 내 현실을 내 삶을 달라지게 하지 않아요. 물론 대리 만족 느낄 게 메타버스 말고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렇다 보니 암호화폐의 미래는 본질적인 기능이 상품, 물건,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고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제 수단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제가 물론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 보면 막 쇼핑 사진 같은 게 막 나와요. 여기서 쇼핑하기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회원 가입을 하세요. 결제를 하세요. 그러면 결제하고 싶지 않죠. 근데 네이버 마크가 딱 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네이버 마크만 딱 누르고 내 네이버에 연동된 카드로 결제 완료를 누르면 수수료는 내가 더 내는 거 아니고 네이버가 뭐 업체랑 서로 이득과 손해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난 편하죠. 원래 3만 원짜리 물건인데 네이버 마크만 눌러가 네이버 페이로 가서 결제를 하면 빨리 결제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애가 디지털 정보화폐 은행으로 지금 인가가 날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상거래하는 결제 수단이 뭘로 연동하냐가 우리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막 페이팔이냐? 아니면 이게 뭐 구글이냐, 누구냐 이거죠. 누구로 결제를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KG 이니시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로 연동해서 쓰게 될 것이냐인데, 우리는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 페이나 뱅크겠죠? 요게 되게 핵심이 돼요. 돈이 벌리는 지점은 여기. 그리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회사였던 주제에 은행으로 가고 있는 걔가 굉장히 큰 격변을 일으킬 이슈가 되는 거죠. 10년 사이클에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연방정부가 승인을 했대요. 잘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 우리는 한국 정부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시중의 은행들이 그 돈을 받아서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연방정부는 정부고요. 돈을 찍어내는 연준은 또 다른 업체예요. 연준은 그냥 일반 돈 찍어내는 회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이 정부 직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저 닮은 할머니 옐런 재무장관 지금 그분이 원래는 연준 돈 발행하는 회사의 돈 발행하는 회사의 연준 의장이었다가 퇴사를 하고 재무부로 들어가서 정부의 돈을 다루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준을 잘 설득하거나 시장을 잘 융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이 재무장관이 된 거겠죠, 그 할머니가. 근데 요 두 관계는 우리랑은 좀 다른 관계. 우리는 정부 앞에 한국은행이 있고 그 밑에 은행들이 있고 카드사가 있고가 이거면 얘네 둘은 서로 다른데요. 그러면 연준에서 돈 찍어내는 거랑 다르게 연방 정부에서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만한 수많은 달러와 연방에서 연준에서 찍어낸 돈들하고는 다른 새로운 화폐가 정부에서 승인을 해서 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두 개로 나뉘는 건데 하나는 그동안 막 찍어냈던 달러들이 막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거를 1차 테이퍼링으로 끌어당겨서 걷어낼 거냐 아니면 금리 인상에서 걷어낼 거냐 얘 문제, 연준의 문제고요. 정부는 국채를 팔아서 장사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가 또 하나 승인을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걔네는 호주머니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방 정부가 은행업을 시키는 애가 연준은 은행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데 연방 정부는 은행업 네트워크를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로 선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미국 달러랑 연동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했는데 시총이 32조 원이고 유통량이 279억 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아니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테더라는 게 시총 2위까지 올라오면서 되게 웃기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막 개 사진 있는 도지코인, 테슬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지금 뭐 5천만 원 가니 1천만 원 가니 막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상용화 되지 않겠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린 지금 다른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 지나간 유행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투자자가 누구냐면 골드만삭스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대통령이 미국에 되면 보통 재무 인사가 골드만삭스 출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됐을 때는 인사가 블랙록 출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또 넥스트 국채 말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비즈니스 국채 말고 정보화폐를 찍는 거를 누구랑 같이 하고 있냐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랑 이제 맥을 맞춰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니까 골싸기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기관들로부터 골싸기 투자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인정하는 디지털 화폐 전문 금융기관인가가 나냐 안 나냐가 시장의 화두가 돼요. 이게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코인 같은 걸 3월에 대박이 나는 건지 6월에 대박이 나는 건지 지금 날 건지가 관건인데요. 운명은 여기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박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파생상품 시장은 좀 약간 수그러들고요. 여기가 한번 튀면 주식시장으로 갑자기 돈이 확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당구 같은 느낌이에요. 코인을 한번 탁 맞고 세게 대박이 나면 이게 쭉 튕겨서 그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훅 몰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뉴스가 잘 나와 있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암호화폐 제도권이 인프라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인프라 투자하면 우리 가만히 기계 건설주 구경하고 계시죠? 건설주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좀 정리를 하자면 건설주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장기 매수 추세는 맞는데 보통 건설주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건 대형 건설주를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대형 건설주가 제일 마지막 후발이에요. 대형 건설주랑 대형 기계 생산회사들은 뉴스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가 잘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1분기 예를 들어 100억 벌었네. 2분기 200억 벌었네. 3분기 300억 벌었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벌 예정. 쌓인 돈이 이만큼이 있어요. 라고 나와야 가는 주식이고요. 제일 선발대에 있는 인프라랑 관련된 건설주는 중소형 건설주랑 뭐 시멘트 아니면은 뭐 타일 아니면은 뭐 유리, 이런 샤시, 이런 친구들, 가구 이런 애들이 선발대 1, 2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형 건설이랑 기계는 맨 마지막이에요. 대형주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합니다. 계속 벌고 있는 거 맞아. 자, 근데 더럽게 안 가고 있는 이 건설주들이 인프라랑 연관이 된 건 맞아? 라고 고민하셨을 텐데, 사실 최전방, 그러니까 인프라 하겠다고 미국이 승인한 그 돈에 최전방에서 돈을 이렇게 막 쭉쭉 당기고 있는 애는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2022년 1월 5일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 CES 2022에서 NFT가 이제 대체불가 토큰인데 이제 이게 한 번 더 디지털 자산 산업이 메인 무대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NFT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지녔냐면 제가 만약에 100억 부자예요. 1000억 부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자식들한테 돈을 좀 물려주고 싶은데 전 세계가 세금을 뜯어가고 있잖아요. 어디서 피할 곳이 없죠. 그러니 걔가 그린 초딩 그림 같은 그림을 그리면 그걸 사주는 그런 나쁜 용도로도 쓰이고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실제로 정말 좋은 디지털 음악이나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것도 NFT로 바꿀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양쪽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원래 세상엔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도 나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월하고 1월하고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관련주는 그렇게 막 슈팅이 빵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하루 이틀 문제고 일단은 CES에서 이제 공표를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CES 가전박람회 딱 열면은 부스에 딱 차려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좋으면 사고 막 링크 유튜브에 올리고 사용기 올리고 사서 막 렌탈 사업도 하고 이런 어떤 뭐랄까 놀이동산 같은 그런 행사였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언택트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서 퍼포먼스를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CES 가전박람회 나가는 사람이면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검정 볼렌 청바지를 입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거 보십시오. 짠! 막 이러면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쪽 비주얼을 계속 채택을 하는 거죠. 영상에서 봤을 때 화려한 걸 줘야 되니까. 근데 2021년 올해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된 벤처 투자, 아까 그 애들이거든요. VC 애들이 지금 19조 5천억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 또 어디로 가 있냐면 암호화폐도 아직 가 있는 건 거죠. 상장사 말고도 118개 말고도 여기도 가 있어요. 그래서 이 1169조 원에 해당하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얘기가 이어지는 거고요. 이 정부가 막 그래요. 이제 뉴스 보면은 암호화폐 안 된다. 뭐 알트코인 안 된다. 뭐 정보코인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로 네가 정말 화폐로서의 가치를 받고 있는 주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악플이 하나도 안 달리면 별로 얘가 있는 듯 없는 듯 말다 사라지는 그런 뭐 사람이 되겠죠. 근데 막 악플이 달리면 아 얘가 인기가 있으면 반증이구나 혹은 얘가 어떤 더욱더 시청자를 위해서 신경 써서 컨텐츠 제공해야 되는 어떤 채찍질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으로는 결국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저도 이걸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에서 지금 사서 기다려봤자 걔는 내년 가을이나 갈 주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자재를 움직이는 건 기후예요. 기후인데 사실 제가 오늘도 이제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뭐라고 퀴즈를 내봤냐면, 자, 유동성 자산이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을 샀겠죠. 땅값이 오르니까 마침 농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땅을 렌트를 하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비즈니스니까요. 평소 면적지에 비싸니까 반밖에 못 빌린 거죠. 근데 마침 씨앗을 뿌렸는데, 파종도 기후가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파종도 좀 문제가 있었고 사람을 구하려고 했더니 코로나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랐죠. 근데 마침 플러스 알파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던 거죠. 비도 너무 왔고 불도 너무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 원자재 중에서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사가지고 파종할 때 사서 여름에 이제 플러스 알파 기후가 너무 안 좋아지면 더 가는 거라고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9월하고 12월 지금 이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원자재 중에서 식음료 관련된 농산물을 사겠어요. 근데 이 기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보려면 기후가 포인트인데요. 이 기후가 여러분들이 지금 TV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키워드가 ESG를 위한 기후 때문에 ESG를 한다. 혹은 기후 변화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맨 마지막에 쿠팡에서 그냥 파나 양배추를 7,000원에 사나 6,000원에 사나 차이를 느끼긴 하지만 뭐 그 정도 돈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량을 관할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상황인 거예요. 이만큼 오래 생산해야지 하고 했던데 막 폭우가 밀려가지고 확 줄어서 이만큼 생산해야 되고 요만큼 생산해서 우리가 이번에 수출 실적 GDP를 달성해야지 했는데 뭐 막 불이 나가지고 반이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럴 것 같냐? 아닌 상황이고 예를 들어 씨앗을 뿌리면 그래 뭐 10개월 뒤에 싹이 나서 뭐 추수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산업도 있지만 1년 6개월이나 지나야지 열매가 맺는 애들도 있어요. 뭐 커피 같은 애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통화량이 불어나서 가격이 인상되고 땅값이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후가 가장 메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산물 식품주 언제 사야 돼요? 철강이랑 뭐 관련된 비철금속 언제 사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되는데 뭐 때문에? 기후 때문이에요. 기후 때문에. 그 ESG는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후변화에 예민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자산을 모아서 투자를 해준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잘 보실게요.
원자재 가격은 유동성 자산이나 인플레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전교 1등 친구가 있는 반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제 성적은 반에서 40등 꼴찌죠. 근데 걔가 옆에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전교 2등까지는 못 가지만 반에서 중간까지는 갈 수 있는 영향을 받은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영향을 받은 것이지 얘 때문에 내가 성적이 오른 건 확실히 내가 공부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은 예를 들어 이제 커피를 대주제로 이제 정해 봤어요. 근데 얘는 브라질 기후랑 관련이 있어요. 커피 작물이 수확할 만큼 다 자라는데 2년 6개월이 필요해요. 저는 카페에서 3,000원, 4,000원만 내고 먹는 이 커피 알갱이가 그리고 가끔씩 방향제로 쓰는 알갱이와 가루들이 알고 보니 2년 6개월이나 2살 반이나 살아야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국 스타벅스 판매 가격이 지금 인상될 수 있는 조짐이 보여요. 근데 스타벅스만 올릴까요? 다른 것도 올리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맥널티 사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가 4,000원인데 내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아닌데 이게 뭐 5,000원 되고 6,000원 되면 이거 어떻게 사 먹어요? 한 잔 사가지고 친구랑 반땅하고 얼음 넣어서 물 태워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커피 브랜드만 오를까요? 편의점 가면 커피 안 팔아요. 커피 섞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내가 사먹는 2,500원짜리 음료가 3,5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1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커피 가격 차트인데요. 인베스팅 사이트 들어가서 커피라고 치시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나온 커피 가격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한번 고점이 있었던 게 2021년 7월에 와 너무 더워 야 브라질 너무 덥다 불도 났다 아 힘들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내려와서 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빠지려면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돼요. 갑자기 작물 생산이 확 늘어나가지고 2년 뒤에 대풍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은 이상은 뭐 여기서 횡보를 하든 더 가든 하겠죠. 왜냐 커피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저도 끊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하루에 4잔에서 2잔까지 간신히 줄였는데 힘들어요. 줄일 수 없지만 커피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실적이 줄 수 있어요. 가격이 올랐는데 누가 사요? 그쵸? 있는 재고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그게 반영되는 시점은 전고점 뚫고 다시 가려고 할 때 이미 그때 2달 정도 지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맥널티를 예를 들면 뭐 10월, 11월 이렇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걸 실적을 잘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런 이제 커피 이슈의 끝자락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차트 보셨겠지만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기 지금 직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브라질은 콜롬비아랑 베트남하고 두 배 이상의 커피 생산량을 생산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커피들은 대부분 브라질, 콜롬비아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가 농산물 투자를 선물도 해보고 뭐 관련 주도 사보고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항상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혹은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박나게 하는 이슈가 누구냐? 라니냐나 엘니뇨 친구들이에요. 이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는 자연환경의 얘기들이죠. 이게 뭐냐면 라니냐는 열대평양, 그 더운 브라질 해수면 온도가 빠져서 기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높은 상태의 엘니뇨, 얘가 더운 애, 뜨거운 애, 막 불타는 애, 막 이글이글 이런 애, 이보다 낮은 게 라니냐, 추운 애들. 자, 이 사이에 순환을 말하는 게 엘니뇨 남방 진동 현상인데 이게 11,000년 동안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대잖아요. 근데 끊길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커피값 고점을 앞두고 이제 임주아가 얘기하는 걸 듣고 커피 주식을 사려고 레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파하다 말고 쭉 빠지는 이 이유가 뭐냐면 엘니뇨랑 라니냐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가 계속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펴보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쭉 가는 이유는 엘니뇨 라니냐가 계속 있을 예정이다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요거 둘 사이에 기로에 놓인 건 기후예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가 빙산만 녹아서 해수면만 올라가지고 나쁜 허리케인들이 날 닥치고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거죠. 나쁜 11,000년 동안 있었던 나쁜 친구들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지닌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2배 혹은 4배 정도 증가를 시킨 상황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더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까 엘니뇨南반진동 힘이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면 얘가 변동성이 생기는 거,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생길까 말까, 엘니뇨 올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건데 강도가 현재보다 6%가 떨어지면서 옛날에 엘니뇨는 우왕 하고 나타났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배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31%나 약해지기 때문에 거의 없는 듯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라니냐가 오면 커피값이 오른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라니냐는 엘니뇨, 물이 뜨거워져야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뜨거워졌다 차가워지는 거기 때문에 엘니뇨가 먼저 나타났다가 라니냐가 나오는 거라 라니냐만 얍 하고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작용 현상이 있어야만 약해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요이 땅 다음 달에 라니냐 종료 뭐 이건 아니고 해수면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지는 게 이산화탄소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올랐다 내리는 파동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건데 그게 과연 2년 6개월의 작황이나 해야 되는 커피에게 얼마나 매수세 시그널을 줄 것이며 나의 스타벅스와 각종 모든 커피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언제쯤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다 정리를 해볼게요. 원자재 친구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애들 철강이에요. 철강. 철강은 그래요. 더워서 사람 못 구해서 중국이 물량 안 풀어서 생겨서 9월에 최고점, 12월, 1월, 2월 최고점 나옵니다. 2달 동안 가격이 싸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로 직전 7, 8월은 원래 싸요. 원래 싸고 9월은 전 세계 모든 원자재들이 1년 장기 계약을 맺는 시즌인데 여러분이 장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왕 장기 계약 맺는 거 비싸게 계약을 맺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철강은 이번 달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어요. 비철금속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선물 시장에서 더 올려도 되게끔 올라가 있고 농산물은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원래 농산물이란 11, 12, 1, 2, 3월에 투자해서 여름에 익절하는 것이고 지금 이미 커피가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야? 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실물 경제가 또 변화를 주겠죠.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대두나 식품 5종, 옥수수 이런 친구들은 조금 수확철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죠. 겨울에 여기서 올해의 고점을 뚫고 내년 더 미친 난동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주들은 당장 단타용이 아니고 큰 사이클을 보면서 움직이시되 기후 뉴스를 반드시 챙겨보세요. 다음입니다. 업사이클링 얘기가 있어요. 업사이클링이 재활용한다. 리사이클 위에 더 업한다 라는 뜻이에요. 페트병 씻어서 그걸로 녹였더니 최첨단 섬유 소재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기후의 변화가 심화가 되면서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비가 10일 왔는데 비가 15일 왔다가 아니고요. 비가 100mm 왔는데 1000mm 왔다의 변화인 거예요. 뭐냐면 기간의 진폭이 아니고 양의 진폭이나 온도의 진폭이 심화가 된 건데 심화가 뭐냐면 이게 단어를 잘 보시면 심각하네 걔네들 이거예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죠. 물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탄소 배출을 안 줄였더니 1000년 동안 왔던 엘니뇨 라니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지 살기 좋아질까?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품이 여러분들은 반도체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투표를 해봤더니 반도체래요. 아니에요. 시멘트예요. 근데 시멘트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8%를 차지하는데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로 슬래그 시멘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바닥이 검정 색깔로 돼 있고 이렇게 무슨 코팅 같은 거 발라서 딱딱한
약간 시멘트는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모래를 섞은 시멘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세멘 바닥이라고 부르는 그 세멘이는 모래를 섞은 시멘트고요. 제가 말하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보면은 약간 영어처럼 고로 슬래그 시멘트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그거 아니고 고로는 이렇게 공영방송에 애국가 나올 때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가사 나올 때 포스코로 추정되는 이렇게 막 용광로 같은 철근 이렇게 큰 어떤 터널 같은 데서 뭔가 철근을 막 두드리면서 뭐 이렇게 꺼내고 있잖아요. 그 빨간 불이 고로죠. 고로. 불 태우는 고로. 이 고로를 태우는 게 뭐냐면 유연탄이야. 석탄. 유연탄을 떼가지고 불을 붙이는 건데 이 불이 붙여서 유지돼야지 꺼지면 돈이 한 1조가 들어요. 그럼 고로에서 나오는 슬래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더기들. 그 건더기를 섞은 것이 고로 슬래그 시멘트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건설에 들어가는 세멘트인데 이거를 만드는데 유연탄을 떼워서 나오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뭐 철강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나오는 걸 방지하려고 전기로라고 코드 꽂으면 진짜 전기가 쫙 돌면서 철강을 막 녹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메인이니까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멘트를 만들면서도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발생된 시멘트 주는 건설 장기 매수 추세인데 선발주자에서 주가 가장 먼저 가는 것들인데 탄소가 배출된다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캘리포니아 스타트업인데 제가 이 스타트업을 왜 얘기하냐면 아까 맨 서두에 VC가 지금 돈을 엄청 투자하고 있고 118개 투자한다며. 그죠? 그 돈 어디 가냐? 얘도 간 거죠. 얘는 뭐 하고 있냐면 산호초랑 조개 껍데기를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부셔 가루로 만들어서 시멘트를 섞어 만드는 새로운 시멘트가 다 아직 이름이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강을 떼우는 고로에서 나온 슬래그를 가지고 만든 건 고로 슬래그 시멘트라는 게 있지만 이거 말고 뉴 시멘트가 나올 예정인 거고요. 지금 3D 프린터 기계로 이 시멘트를 가지고 한 층짜리 건물, 두 층짜리 건물, 세 층짜리 건물로 뭐 부셔도 보고 뭐 밀어도 보고 지진도 일으켜보고 좀 실험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폐각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전라남도 어디에 길가에 막 이만한 회색깔 굴껍질도 쌓여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던 그거를 제철소 고로 불 때우는 거기 소결용 석회석의 대체제 고로 슬래그를 대체를 할 경우 20만 톤을 굴껍질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폐기물 관리법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이 법안이 없어가지고 재활용 환경성 평가 검사도 잘 안 되고 인증 비용 지원을 정부에서 못 받으니까 아무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대박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석회석의 대체제로는 쓰일 수 있는 이만큼 쓰이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좀 비즈니스화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회수해서 금을 캤던 시대가 한 6, 7, 8년, 10년 전 얘기고요. 배터리를 앞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한다가 지금 트렌드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의 트렌드가 됩니다. 그래서 긴 흐름으로 정리해보면 미디어가 합쳐지면서 우리도 느끼고 있는 미디어의 합침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미디어가 비즈니스를 구독료로 받고 있다. 그래서 광고로 받던 미디어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많은 광고를 수용하는 게 8개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다. 애플 빼고. 그리고 그 회사들도 그렇고, VC 벤처캐피탈도 그렇고,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회사한테 돈을 쏟아부어서 크게 키워가지고 잡아먹든지, 그게 상장을 해버리든지 해서 새로 나온 주식들이 유행을 타는 시즌이다. 그리고 그런 자금들 속에서 인프라 법안이 제정돼서 돈이 또 생성되게 됐는데 그 돈의 최전방은 건설기계가 아니고 코인이더라. 그리고 은행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런 은행들이 또 어떤 산업으로 가고 있냐면 ESG에 돈을 태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회사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가격을 또 마진이 좋아지긴 하잖아요. 사실 농산물 비싸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진도 쉐어하면서 잘 보존해 나가는 비즈니스의 한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 이번 돌아오는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고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임조였습니다.